이틀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의혹들 해결이 잘 될 거다. 왜냐하면 이양 후보자가 기회 될 때마다 청문회에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거다 이런 기대를 갖고 지켜봤지만 여전히 여러 가지 의혹들은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의문이 더 증폭이 됐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중에서 세 가지만 일단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완구 후보자 풀리지 않는 의혹이라는 제목인데요. 자, 장남이 지금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 2명, 부인과 함께 4명이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장남의 재산이 0원이다. 사실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0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분당 땅 논란인데 집을 지으려, 장인이 살기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분당 땅을 매입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이 맹지라고 합니다. 맹지라는 거는 이제 땅에 길이 없는, 그러니까 투자 가치 아니면은 어떤 개발 가치가 없는 그런 땅에다가 어떻게 집을 지으려 했을까? 맹지는 길이 없는 쓸모없는 땅을 얘기를 하거든요. 자, 마지막으로 신체 검사 받아서 1급에서 상급 방위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최첨단 시설에서 처음 받고 시골로 내려가서 재검을 받아서 상급으로 내려온 그 과정, 이 병역 회피 과정이 여전히 의혹이다. 매끄럽지 않고 말끔한 해명이 아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녀, 장남, 차남 재산 둘러싼 의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픽을 보면 설명을 드렸지만 장남 재산은 0원, 실질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신고를 했습니다. 자, 장남 재산이 1,000만 원 이하여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해명이었고요. 자, 국제 변호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둘째 아들의 예금은 연봉이 한 2억 3천만 원인데 예금이 1,300만 원밖에 없다. 차남 재산 뭐 별도로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건지 약간 했습니다. 자, 지금 막 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와 관련해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입장이 나왔군요. 여야가 더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원래대로라면 여야가 합의했으면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서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위해서 표결에 가야 됩니다. 하지만 야당은 보이콧을 할 가능성이 있고 부적격 판정을 내렸는데 야당 일부에서는 조금 더 연기를 하자, 그리고 여와 야가 논의를 더 해보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의화 의장이 과연 새누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오늘 오후에 이 인준 처리안을 직권상정을 할 것인지가 사실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정의화 국회의장은 직권상정을 하기에 앞서서 여야가 더 합의를 했으면 좋겠다. 여야의 어떤 협상 테이블, 이 부분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 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유승민 원내대표, 우인근 원내대표가 협상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식은 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자, 장남 재산, 차남 재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남이 미국에서 이제 부인 그리고 2명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데 재산이 0원이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일단 궁금하죠. 왜 영원이냐? 예. 더군다나 우리가 아무래도 차남 장남이 있었을 때 예. 뭐 이렇게 좀 편애하는 건 아니지만 장남에 있어서 뭐 좀 재산적인 면을 예를 들면 이제 할아버지나 또는 아버지도 더 생각을 해주는 것인데 어쨌든 영원이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의혹이 들 수밖에 없는데 물론 표면적으로 알려진 것에 의하면 저 장남이 저희 박사 과정을 지금 이수하고 있는 와중에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뭐 직업이 없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정기적인 어떤 수입원이 없었기 때문에 영원으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그 박사과정 5년 7년 과정에서 수입 자체가 아마 조교를 하게 되면 뭐 미국 돈으로 한 달에 한 1,500달러 정도 이렇게 뭐 지급받는단 말이죠. 미국에서 공부도 하고 교수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재산 모으기 힘듭니까? 재산 모으기 자체는 사실 상당히 이제 힘들죠. 그러니까 그 가족의 나름대로 학비에 대한 좀 지원이라든가 또는 어떤 생활비에 관한 뭐 지원이 좀 있어야 그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그 학업 수행이 이제 가능한데 또는 이제 조교가 되게 되면 한 달에 한 1,500불 정도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150만 원 정도에 해당된다고 봤을 때 그것을 저기에 뭐 재산 목록에 포함시키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 영원이다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렇게 뭐 기록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더 궁금한 것이 차남이 현금이 1,300만 분이 없다. 이 부분이 상당히 조금 더 의혹스러운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1년의 연봉이 2억이라고 한다면 상당 부분 돈이 있을 텐데 저축을 안 하는 성향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데 썼는지 이건 모르겠지만 지금 1,300만 원 뿐이 없다. 이 부분도 조금 이제 의혹스러운 것으로 일단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축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다른 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아직 결혼 안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여자친구를 만나는 과정에 뭐 소비를 한 건지 일단 땅은 잘 알 수가 없죠. 땅은 20억 원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있다고. 이제 현행 법률상
그 자식들이나 부모님들이 독립가구를 형성하고 있으면 재산을 고지하는 걸 거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후보자가 원래는 차남의 재산을 거부했었죠, 고지를. 그러다가 문제가 되니까 이제 공개했는데 그 땅이나 이런 건 한 20억 원 있는데 현금이 1,000만 원밖에 없다. 이것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가 왜 국세청 세금 자료 보면 얼마나 벌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것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공개한다 그래놓고 일부만 사실을 지금 공개한 거거든요. 100% 공개한 건 그렇죠. 아니군요. 거기다가 장남 재산은 영원이다. 차남이 한 20억 원 이상의 돈이 있는데 지금 공개한 자료만 보면 근데 장남은 영원이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고개가 지금 갸웃거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의혹이 있는 것이죠. 뭐 다양한 가능성은 가능할 것인데요. 일단은 제기될 수 있는 의문 중에는 장남 같은 경우는 혹시 장남 명의로 된 재산은 아니지만 와이프나 타인 명의로 재산이 은닉된 상태로 있는 상황은 아닐까. 그래서 신고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의심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차남은 특히 고소득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금 자산이나 있거나 이러면 이자 소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본인 명의로 신고되지 않은 재산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산이 얼마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해서 뭐 수준에 맞게 능력에 맞게 벌었다면은 문제될 건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형성되어 있는 재산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냐, 정말 정당하게 만든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 불법적으로 지원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그게 결국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재산이 혹시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고 문제인데 그거를 해명할 수 있는 자료가 차남에 대해서는 뭐 제출이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반쪽짜리 해명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제대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지금 더 필요한 그런 재산 형성 과정을 증명하는 자료,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는 것이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입장에서도 좀 더 깨끗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분당 땅 문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애초에 나온 얘기는 장인께서 일본에서 살다 귀국을 해서 노후에 집을 짓고 살기 위해서 구입을 했다. 뭐 그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 땅이 맹지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로도 연결되지 않은 한마디로 길이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길이 없으면 개발하기도 어렵고 살기도 어려운데 자, 해명은 그 땅 부자인데 땅 부자가 아니고 사실은 땅 국회의원이죠. 땅 부자 의원이죠. 당시 그 재경, 그러니까 경제 쪽 관련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땅 부자 의원이 투자 가치가 높다. 뭐 이렇게 권유를 해서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일단은 투자하고 투기의 이제 기준. 굉장히 애매모호하지만 투기라는 것은 어떤 자신의 사회적 그 지위, 특히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국가의 어떤 개발 정보나 이런 것을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부적절한 투기 행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근데 홍보 팜플렛을 이렇게 들고 와서 그 땅 사라는 홍보 팜플렛을 근데 보고 공교롭게 우연히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 땅을 산 여러 명 중에 대다수가 뭐 국회의원 그리고 굉장히 유력가들이 그 땅을 샀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개발에 대한 고급 정보가 그 사회 지도층 사이에서 유포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이완구 후보가 본인이 어떤 지위상 취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이게 단순한 본인이 어떤 통상적인 정보를 습득해서 투자를 한 것이냐 아니면 부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취득해서 한 것이냐 이 차이일 텐데요. 자, 국민들 그럼, 입장에서는 만약에 투기라고 한다면 굉장히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 부분들이 이제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맹지가 쓸모없는 땅 그 맹지가 지금 현재 이제 차남이 소유하고 있는데 공시지가만 20억 원. 실거래가는 뭐 30억 원이 넘는다는데 맹지가 20억 원의 노른자위 땅으로 변했습니다. 한 4, 5년 만에 대단한 그 안목이 있다라고 봐야죠. 예. 맹지라는 게 사실은 그 길이 없는 땅이기 때문에 가치가 사실은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됩니다. 당시에 길이 없으면. 그런데 맹지를 사는 경우는 크게 볼 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속아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속아서? 네, 잘 확인 안 하고 샀는데 사고 보니 맹지다, 길이 없다 하는 경우 낭패를 보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은 굉장히 가치가 낮지만 어떤 그런 그 변경, 도로가 난다든지 아니면 뭐 개발된다든지 한다면은 가격이 확 오른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싸게 사놓자. 뭐 투자인지 투기인지 경계선에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경우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경우에 속아서 산 것 같지는 않죠? 네, 적어도 속아서 한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은 정말 앞날을 내다보는 해안이 있어서 정말 그 투자의 신 같은 그런 좋은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뭔가 일반인들이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고급 정보를 통해서 매수한 것인지 이 부분은 사실은 글쎄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글쎄요. 진실이 뭔지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가장 잘 알겠죠. 지금 화면 보시지만 황무지입니다. 저기에 뭐 건물 짓거나 집 지을 생각을 전혀 못했을 텐데 15, 16년 전에. 그러니까는
개발 정보가 있지 않고서는 제정신에 저런 땅을 사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의혹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뭐 잠재 가능성 같은 거, 뭐 저 폭등에 대한 뭐 잠재 가능성을 나름대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그 도로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음에도 지금 뭐 20억 원이다. 뭐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만약에 도로하고 연결이 앞으로 된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보다 훨씬 뭐 배 이상으로 이제 뭐 증가가 되겠죠. 뭐 그런 그 측면에서 봐서는 일단은 뭐 재산을 이제 불리는 여러 가지 목적에서 지금 뭐 급박한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은 뭐 저금하는 이런 차원에서 뭐 네. 투자를 한 것으로 뭐 보일 수가 이제 있는데 말이죠. 예. 근데 지금 현재 저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 제가 엊그제 우연히 만나는데 예. 저 땅을 지금 왜 샀는 그 당시에 왜 샀는가는 모르겠다. 뭐 일단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에 네. 도로도 연결돼 있지 않고 하지만은 우리가 뭐 사회적으로 얘기할 때 뭐 분당 밑에 천당인가요? 천당 밑에 뭐 하여간 분당. 예. 그런 얘기가 좀 그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점으로 본다로 한다면 저것이 점점 확장이 됐을 때 예. 판교 주변으로까지 당연히 이제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 그 미래를 봐서 저 시점에서 이제 10년, 20년 후에 그 차남이 더 예를 들면 사회적 역할을 하거나 이럴 때 도움을 줘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아버지나 또 그 조부의 뭐 생각이 있지 않았는가? 뭐 그런 저 추정을 하는 땅을 거죠. 이제 사러 갈 때 같이 간 고향 친구가 있습니다. 충청 향후회 회장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67살이시더라고요. 어제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글쎄요, 뭐 충청도에서 그렇게 후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호남분이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하니까 그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호남분이 누가 그랬어요? 아까 보니까 다 그 호남분 같던데요. 참 형편없는. 그 말 취소하세요 지금. 네, 죄송합니다. 네. 증인 강희철 씨, 이 네. 돈 얼마 주셨어요? 얼마요? 이 땅 예? 얼마 주셨냐고요? 아, 여보세요. 모른다면서요. 여보세요라니요. 아니 의원님은 나이가 젊으시니까 15년 전 거 잘 저 안 기억하시는지 많아요. 모르지만요. 나이. 아니, 제 안 나이 적어요. 가면요 15년 전 거 그거 기억 안 납니다. 자, 이제 앞선 상황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야당 의원들이 계속 공세를 펼치니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호남에 지역구가 있는 호남 의원이 자꾸 충청 출신의 총리 후보자를 괴롭히느냐. 이 충청 향후회 회장님다운 발언을 하셨지만 지역감정 유발 발언이지만 어쨌든 문재인 야당 대표가 또 호남 총리론을 들고 나서 문매를 맞았으니까 여러 가지 복합한 정치 상황이 맞물려 있던 대답이었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저걸 이제 뭐 전략적으로 뭐 발언을 하신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보니까 네. 뭐 여보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사실은 이제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발언하신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문재인 의원 자체가 지금 나름대로의 딜레마에 있는 상황이 예. 소위 그 호남 총리론을 이제 얘기를 한 것은 예. 거꾸로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충청도 홀대론에 관해 있어서 상당한 지금 뭐 딜레마 상황이 있는 것이죠. 예. 즉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그 당론으로 정해서 이왕구 후보의 어쨌든 낙담, 이거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이 이후에 즉 대선까지 지금 뭐 3년 동안 예를 들면 이제 충청도 홀대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낙인으로서 이제 찍혀지게 된다고 한다면 대선에 있어서 어쨌든 충청도의 표심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글쎄 그것을 의식하고 이만큼 저 총리 후보자를 통과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충청 지역 향후에 나름대로 충심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저 청문회 과정에서도 왜 저와 같이 지역 갈등 같은 모습이 표출됐냐. 바꿔 얘기하면 나름대로 일반 주민들도 정치인을 학습을 한 것이 아니냐. 즉 그런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고요. 또 하나 뭐 흥미로운 것은 그 진선미 의원 자체가 어쨌든 여성 의원이기 때문에 여성 의원한테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역시 싫어하는구나.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분이 이제 그냥 나는 젊으셔서 다 기억하겠지만 난 나이가 많아서 기억 못한다라고 하니까 진선미 의원이 나도 나이가 많지 않다. 라고 했다가 젊지 않다라고 젊지 바꿨죠. 않다라고 했나요? 예, 어쨌든 예, 나이에 관한 것은 예. 그 여성에게 상당히 민감한 주제구나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꼼꼼하게 보입니다. 들으셨네. 어쨌든 증언자로 나온 것은 네. 이 총리 후보자를 어떤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네. 해명을 하고 도와주기 네. 위해서. 근데 전혀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저는 도움이 못 됐다고 보고 야당 친구가 의원들만 더 아닌 거죠. 자극시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왜 야당 의원이 형편없다 그랬는데 저 지역 감정 발언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네. 거기서 왜 충청 소남이 왜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은 지금 이완구 그 후보자가 충청도 출신이니까 지금 뭐 빼자 이렇게 해서 야당이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두 번이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통과시켜준다는 게 그 야당의 이야기였거든요. 문재인 후보 문재인 의원이 그렇게 얘기는 했고, 근데 워낙 지금 의혹이 많이 쏟아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는 건데 거기에 대고 뭐 이제 호남 어쩌고 저쩌고 뭐 충청은 이런 얘기를 왜 합니까? 전혀 이거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그 총리 후보자 친구가 한 거예요. 자, 저 한 가지 이제 더 짚어보도록 하죠. 병역 문제인데 1급에서 3급으로 내려간 그 과정이 좀 아쉽다, 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자, 사무관 권력을 이용해서 병역을 회피했다라는 것이 이제 야당 측 주장이고,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해명은 40년 전 일이라 일일이 기억을 못하지만 지금도 부주상골 같은 부위로 고생을 한다. 그래서 60이 넘도록 엑스레이를 찍고 살펴보고 있다라는 해명입니다. 자, 뭐 의학적인 문제이기지만 핵심은 부주상골이 어느 정도 질병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5급 행정고시에 붙은 사무관이 홍성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내려가서 권력을 행사하면서 3급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럴 거면 뭐하러 상급을 받죠? 그러면 차라리 면제를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주장도 나오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나라 국민 정서상 병역 회피 문제 굉장히 예민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가 과거에 유력 정치인들 자제, 유력 정치인들은 군대를 안 갑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보긴 굉장히 어려운데,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본능일 수도 있지만 정치인들은 그게 권력과 결부돼서 회피를 한다는 것이 가장 문제인데요. 저는 그 질병과 상관없이 처음에는 군대를 갈 수 있는 요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관으로 되고 나서 그 군대가 되지 않는 보충역 판정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 부적절한 어떤 권력이라든지 위세를 행사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그렇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경찰로 자진 하셔가지고 경찰이 됐을까. 신체가 건정한 남자가 경찰이 보통은 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병역을 회피했다라는 합리적인 의문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 정서상 회피할 수 있으면 모든 사람이 회피하고 싶지만 우리 도덕성의 검증을 받고 국민의 존경을 받아야 되는 국무총리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손 변호사 말처럼 병역 문제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크게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거든요. 아니 가장 강력한 대통령 후보였던 이회창 후보 같은 경우 이 바로 병역 문제 때문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못 된 거예요. 거기다가 뭐 유성준 씨 같으면 아직도 국내에 못 들어오잖아요. 가수. 그렇죠. 그 인기 있던 사람이 그 이후 다 병역 문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우리 국민들이 병역 문제 이슈에 민감하냐면, 보통 우리가 차별받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병역 문제만큼은 다 평등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돈 있는 사람도 군대 가고 없는 사람도 군대 간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그 문제를 일으키면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완구 후보자의 더 큰 문제는 그 의혹에 대한 해명이 처음과 끝이 지금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의혹을 해명했다가 나중에 이제 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이 질문하니까 기억 안 난다면서 얼버무렸단 말이죠. 그런 의혹 해명이 잘못됐기 때문에 더 국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이제 국회 청문회에서 답변을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뭐 자신감이 있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첫날은 뭐 대우각성하겠다 하고 뭐 답변하다가 일어나서 90도로 인사도 했는데, 어제 답변은 어땠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최소한 1억 5천에서 1억 8천을 받았을 것이다. 이게 바로 타워 팰리스를 사기 바로 전입니다. 그죠? 의원님 그 아니, 말씀 잠깐만요. 너무 좀 지나친 저거 같습니다. 하여튼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하시면 모든 걸 그렇게 연결시킬 수는 없죠. 정리를 하자면은 2000년도에 이제는 차떼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당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그걸로 선거 유세를 하지 않고 타워팰리스 샀다. 그랬더니 지나친 억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손 변호사님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어쨌든 총리 후보로 되기 전까지는 잘 나가고 존경받는 국회의원이었고 차기 뭐 대선 주자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틀 동안 이렇게 맹공격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습니다. 심리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떨까요? 사실은 그 원내대표 그 직을 수행하면서 굉장히 그 호응도 많이 받았고 또한 존경도 받고 그런 굉장히 좀 좋은 인물로 이제 정치인으로 그 보기 드문 정치인으로 사실 그렇게 그 입지를 다졌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짧은 시간 사이에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이제 흠집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인의 그 첫날 청문회 첫날에는 굉장히 좀 본인도 당황을 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좀 보인 것 같았는데 어제는 조금 더 뭔가 자신감을 찾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결국은 이렇게 돼도 결국은
그 당에서는 나를 버리지 않겠구나, 나를 결국 인준시켜주겠구나 하는 생각을 뭔가 이제 확신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예. 또한 글쎄 사실은 그 총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그렇게 이런 상태에서 총리가 된다고 한다면 애초에 대통령께서 원했던 그런 책임 총리라든지 아니면 국정을 정말 힘있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총리의 역할을 과연 100% 할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인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해주자면 지금 현재 이 시각 현재 국회 상황은 정의화 의장은 여야의 협상을 추가로 요구를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원래대로 오후 2시에 열자, 우인군 원내대표는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연기해달라 이런 문제를 갖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라는 상황입니다.